성수대교를 북단에서 제 눈높이에서 철조망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7번대, 6번대 얘기하는 거 QR 얘기합니다. 2열번 7번대는 보안이 달라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바람 소리 심해서 음성이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은 안 하고 풍경만 찍을게요. 풍경만. 풍경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역풍이 분 날은 중랑천은 순풍이더라. 이렇게 큰 나무들 보기가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죠. 외국엔 많지만. 풍경 너무 좋습니다. 바람 소리가 좀 줄죠? 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7번대 자전거는 보라색인 줄 알았는데 지금 반대편은 보니까 색깔이 똑같네요. 보라색이라고 무조건 최신은 아니고 최근에 도색이라고 해야 되나? 붙였으면은 보라색인가 봅니다. 오, KTX 지나갑니다. KTX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슬슬 오늘 주제 이야기해보면 제가 오늘 생각하는 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랑 해야 되냐. 아, 이거 꽃 진짜 이쁩니다. 꽃 다 심은 거네요 이거. 또 이게 결혼 얘기하기 전에 성동구잖아요 여기가. 지금 제가 지나가는 데가 성동구인데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여기. 지금 이거 꽃 키운 거 아니고 다 심은 거거든요. 이런 행정을 잘해서 전에 성동구청장이 호평을 받았었는데 그걸 이용을 잘 못했어요. 자만심에 빠졌던 건지 어쨌든 이용을 못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먼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 항상 결혼하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한 입장에서 다들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한 사람을 평생의 동반자로 또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는데 세상의 일이라는 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 그러면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출산도 애 낳는 것도 내가 준비하고 애 낳으려 그러면 100살 돼서 죽을 때쯤 이제 내가 이때까지도 준비가 안 됐구나 하고 깨달을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준 게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2019년에 결혼하고 애를 언제 낳아야 되냐 그거를 물었더니 너는 어차피 지금이고 6개월 뒤고 1년이고 10년이 지나도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다. 어떻게든 낳아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가며 키우면 되니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라. 그래서 바로 갖고 2020년 3월에 출산을 한 거죠. 근데 그 의견이 저는 결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준비해서 하려 그러면 영원히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다 싶으면은 나이가 됐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 해서 결혼을 시작하면 된다. 근데 그랬다가 이혼하면 어떡해요? 그랬다가 왼수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주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주제는 결혼과 MBTI입니다. 항상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MBTI를 물어봅니다. MBTI가 2019년도? 20년도? 이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왜 그걸 제가 기억하냐면은 그때 이제 코로나도 오긴 했는데 2019년에 군의관이었으니까 대대 군의관에 있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MBTI 정밀 검사하고 싶으면은 해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냥 퇴근 후에 진행한다고 해서 전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는데, 그런 걸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을 해서 지위에 참고하라는 그런 의도였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MBTI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거는 이제 인간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맞고 틀리는 게 없습니다. 질문들을 선택해서 내 성격이 어떤지 16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MBTI가 결국 성격을 반영해요.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 정반대인 사람, 4가지가 전부 반대인 사람이랑 만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나랑 반대되는 사람을 보면은 호감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나는 용기가 없는데 쟤는 용기가 있고, 나는 감정이 별로 없는데 쟤는 감정적이고,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는 호기심이 가고 호감이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결혼은 요즘 결혼이 늦게 해서 뭐 30대 중반에 한다고 쳐도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5세 정도 되니까 50년 같이 사는 거예요.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도 50년을 같이 살아야 되고, 30대 중반까지의 인생이, 그러니까 전체 인생의 절반도 안 했을 때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50년 같이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16가지 유형 중에 나랑 최대한 맞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4가지 MBTI 다 맞는 사람이 제일 좋지만, 4개 중에 3개는 맞아라. 하나 정도는 이해하고 갈 수 있지만 3개는 맞아라. 그 사람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2개밖에 안 맞는다? 4개 중에?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서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의 반대 상황을. 근데 MBTI라는 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 성격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결혼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을 통해 사람들의 성격이 많이 바뀌는 거를 저도 겪고 또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유명인들 중에서도 이제 기성용 같은 경우도 나이를 먹어서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가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격이 많이 변한 겁니다. 그게 뭐 옛날에 혈기왕성할 때는 인터넷에 답답하면 내가 뛰던가 네가 뛰던가 이렇게 썼던 사람이, 그게 잘한 거 아니죠. 잘한 게 아닌데 젊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나이 들고 그런 일 절대 안 하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쓰고 있으면 그 문제죠. 근데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보고 교육을 해보고 반대 입장이 돼보고, 내가 좀 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성격도 변합니다. 더 안정적이 되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라. 근데 결혼하면 50년 이상 같이 사는 거니까 이왕이면 성격 비슷한 사람이랑 해라. 근데 그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유명하고 다들 알고 있는, 본인 MBTI 다 알잖아요. MBTI 4개 중에 3개 이상 같은 사람이랑 해라. 저는 제 아내랑 MBTI 4개가 다 같아요. 아주 같은 성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 의견이 갈릴 때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당연해요. 이 MBTI가 100가지 성격 중 하나가 아니잖아요. 16개 중에 하나를 고른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사람도 같이 살다 보면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근데 하물며 제가 MBTI 4개 다 같은데도 의견이 갈리는데, 이거 뭐 2-3개 틀렸다?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쟤는 내향인이고, 쟤는 계획적인데 나는 계획적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데 이성적이고, 그냥 난리 납니다. 파탄, 이혼각.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MBTI 잘 맞춰서, 성격 잘 맞춰서 결혼을 해라. 제 조언입니다. 4개 중에 3개 이상은 맞추자. 제가 그래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항상 물어봐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MBTI 최소한 3개 맞습니다. 문제 있던 사람들 성격 완전 서로 반대고. 그렇습니다. 하고 성장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추가할게요. 조금 추가하는 게, 이제 제가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의사로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쉽사리 맞출지 말지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조금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의사가 돼서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어떤 시술을 하다 보면 내가 치료해서 잘 된 사람 1000명, 2000명이 있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문제가 생긴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남습니다. 부작용이 그만큼 스트레스예요. 의사들 스트레스 실제로 많이 받고요. 특히 저는 미용 쪽에 종사를 하면, 미용 의료는 모든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필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할 때 미용을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미용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미용이 필수 의료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농담이고, 진짜로 얘기를 하면 목숨과 상관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 더 좋아지려고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시술이나 어떤 수술에서 이상이 생긴다, 부작용이 생긴다 하면은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더 큰데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거든요, 저나 제 아내나. 그러니까 약물의 부작용에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이 그 소아 청소년과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성장 호르몬 맞고 잘 큰 애들 2,000명, 3,000명보다 혹여라도 어떤 문제가 생긴 아이 한 명이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요. 내 잘못이 아니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조차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거를, 특히 필요 없는 것 같을 때 처방하는 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근데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미용을 할 때도 뭐 이런 시술이나 수술 하지 마세요, 왜 하세요 라고 이제 비용 대비 효용이나 이런 걸 따져서 부작용도 뭐 많고 할 것 같으면 권유를 안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꼭 필요해요. 필요해서 결국에는 다른 데 가서 시술 받거나 수술 받거나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이 아니라 반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의 키가 작으면 절박해요. 부작용 이런 게 안 들어오죠. 나 이거 쓰고 싶고, 부작용 3,000개 중에 뭐 하나, 10,000개 중에 하나, 10만 개 중에 하나인데 내가 굳이 그거 걱정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주사를 뭐 맞고 싶지만, 제가 의사로서는 그 10만 명 중에 한 명 내가 될 수 있고 내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한다. 특히 결핍증인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없으니까, 없는 걸 주변의 정상 사람만큼 보충해주는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됐지만 이미 성장 호르몬이 충분한 사람한테 있어서 성장 호르몬을 더 주입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나 결과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장 호르몬 부족만 한번 계속 얘기하지만, 최홍만 선수 같은 경우 예전에 외하수체 쪽에 아마 종양이 있어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 경우예요. 그분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키도 크고 몸도 크고 뭐 모든 게 다 크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많으면은 커지는 건 맞아요. 키도 크고 커지는 건 맞는데, 그게 좋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았지, 그분 그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거든요. 굳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없앴다는 거죠. 그만큼 그 과잉이라는 게 또 좋지 않다. 우리 과요불급이라고 항상 얘기하듯이 성장 호르몬이 과한 거는 좋지 않으니까, 그냥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지 않은데 정상인데 아이 키 크게 하려고 맞추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 생각은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아이한테 과잉의 성장 호르몬을 주는 건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도 썩 유쾌하게 권유하고 싶지 않은 주사이기도 하죠. 물론 환자 입장에서 키에 절박하면 반대의 마음이겠지만 그 부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실제 제 주변의 의사 부부의 자녀들도 맞는 분도 많습니다. 결핍까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사항을 다 아니까요. 알고 조심해서 맞는 거니까 어떤 결과가 와도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정말 이제 이런 정보 모른 채로 맞아서 나쁠 거 없는데 그래서 무조건 맞는다, 키 크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는 부작용이 10,000명, 10만 명 중에 한 명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군의관 때 코로나 백신 센터까지 파견을 가서 백신 주사를 정말 많이 놨거든요. 전 국민이 주사를 맞아봐서 알겠지만 주사 맞고 5분, 10분 기다렸다 갑니다. 그 이유가 혹시 모를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아나필락시스 그렇게 많이 교육받고 주사 그렇게 많이 놔도 제가 실제로 센터에서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3년간 일하는 동안 2번 겪었습니다. 제 환자에게 백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약물 주고, 그것도 심지어 이전에 괜찮았던 약물이에요. 이전에 괜찮았는데 두 번째 주니까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아나필락시스가 왔는데, 아나필락시스 발생 확률 찾아보면 이거 2, 3년 사이에 그렇게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2번 겪을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그만큼 확률이라는 거는 아무리 낮아도 그 한 건이 나한테 발생하면은 치명적인 거예요. 확률이 10만 분의 1이라고 해서 그 치명도가 10만 분의 1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걸리면 그게 100이에요, 100.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부작용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고, 특히 소아 청소년과 의사 선생님들도, 지인인 의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경계한다. 의사 입장에서 결국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부작용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로 제가 원래 이제
최근에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영상이 끊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주제, 결혼과 MBTI랑 성장 호르몬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주제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 사고 현장이거든요. 지금 차량 부품들은 치웠는데 여기 사고 났던 현장이고, 여기 있던 가로수 잘라서 차 뺐습니다. 저쪽 반대편 아파트에서 나오던 차가 이쪽으로 돌진했던 사건, 급발진, 노인 운전자,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